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고 외치며 최후를 맞이했다고 알려진 명성황후. 당신은 이 명성황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에게 명성황후로 알려진 사람, 본명 민자영. 왕비가 된 이후 민비라고 불린 그녀는 현대 한국에서 TV 드라마나 뮤지컬 등 여러 대중문화 컨텐츠를 통해 위인이자 애국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일제와 맞서 싸웠고 일제의의 최후를 맞는 그 순간에도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 외치며 당당했던 것처럼 표현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명성황후의 이미지는 심각할 정도의 왜곡으로 미화되고 과장된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조선 민중들의 고혈을 빨았고 온갖 사치와 허례허식에 국고를 당진했으며 나라를 망치고 열강들에게 이권을 팔아넘긴 최악의 권력자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일제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배경에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자 왕, 고종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죠. 이런 막장 정치가 가능했던 건 당시 조정이 민씨 집안에 의해 휘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자영은 조선 왕조의 명문가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이미 2명의 왕비를 배출했을 정도로 당대의 권력가였죠. 민씨 가문 사람들은 조선 왕과와 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많았습니다. 1863년 철종이 타계하고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2살의 나이로 국왕이 됩니다. 고종입니다. 고종 즉위 3년 후 1866년에 왕비 간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민씨 가문은 권력을 총동원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민자영을 왕비로 간택되게 합니다. 그렇게 왕비, 민비가 된 민자영의 당시 나이는 16세, 고종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국왕을 대신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죠. 당시는 서구 열강을 비롯해 여러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때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통해 나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해외 문물을 거부하며 위정척사를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원군에 의해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민씨 세력이었습니다. 민씨 일가는 대원군의 반대 세력들을 규합했고 민비를 통해 민씨 일가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합니다. 한편 민비는 고종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애썼죠. 그렇게 1872년 고종과 민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선천적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나흘 만에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세자를 잃은 민비의 슬픔은 극에 달하죠.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을 흥선대원군에게 돌립니다. 대원군이 보낸 산삼탕이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증오는 주변 민씨 사람들의 이간질로 더욱 커졌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때부터 민비는 민씨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원군과 대립합니다. 그리고 고종을 완벽한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대원군이 사라져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이간질한 겁니다. 그렇게 수면 아래서 진행되던 권력 싸움은 점점 노골화되었고 결국 1873년 대원군은 하야합니다. 당시 고종과 민비의 나이는 각각 22세, 23세였습니다. 조정은 이미 민씨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던 만큼 왕의 옆자리를 차지한 민비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완벽한 타락이 시작됩니다. 고종의 집권 아래 사실상 민비와 민씨 세력들이 국가를 운영할 실권을 쥐게 되었음에도 민비는 국가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원군 세력을 견제하는 데에만 모든 정치력을 쏟았죠. 권력은 그들의 방탕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판과 잔치를 벌였고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뿌렸습니다. 궁에서 쓰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을 내수사라고 했는데요. 내수사에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호조와 선해청의 공금까지 대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정권을 잡고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아온 저축미가 전부 다 동이 났을 정도입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을 위해 국고를 탕진한 겁니다. 곳간이 텅텅 비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매관매직을 시작합니다. 수령 자리를 걸고 경매식으로 입찰을 시키는 등 관직을 파는 짓을 숨기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씨 일가에서도 민비의 이런 행동을 보며 우려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관직을 사려는 응모자가 안 나오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 매간매직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직을 산 사람들은 그 직을 이용해 백성들을 더욱 착취함으로써 돈을 메꿨고, 그 결과 백성들만 계속해서 궁핍해져 갔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던 백성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고열을 빨리던 이 시기, 조선은 강화도 조약 등에 의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외국 상인들과 문물들이 들어오며 국가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 유연히 대처하기에는 고종과 민비가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고는 더욱 어려워졌죠. 한편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1년 넘게 군병들의 군료마저 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군병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민씨정권이 붕괴되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이에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모군란을 진압하도록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대가는 조선이 청에게 속방화되는 것, 청나라와 조선이 주정관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고종과 민비 그리고 민씨 세력은 이모군란으로 자신들이 정권을 잃자 청나라에 나라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렇게 청나라는 대원군을 납치해서 유폐해버렸고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고 주둔시켜서 조선 민중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민씨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지만 조선은 청의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여기에 저항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죠. 이 시기 민비는 청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보물을 갖다 바치고 수많은 이권들을 넘겨줬습니다. 반면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본떠 우리도 근대 국가를 만들자며 개혁을 외치는 친일 개화파들을 탄압하게 되는데요. 1884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를 동원한 민비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사흘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썩어 빠진 조정과 왕실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을 백성들의 생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강도 등으로 묘사했죠. 고종과 민비는 금관 같은 조선의 중요한 이권을 아무렇게나 팔아넘기고 선물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영사기 같은 신문물에 어마어마한 낭비를 냈고 외국 상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국고를 거덜내고 매간매직으로 팔 수 있는 관직은 죄다 팔아치워도 돈이 모자라자 이번에는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전국에 유통되던 동전, 당호전의 유통액이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급격한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는 8배나 급등했죠. 전국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는 그저 자신의 권력 유지가 전부였으며 권력자들의 각종 사치와 낭비 그리고 허례허식에 의해 당시 조선을 살아가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권력에 의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던 당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던 건 민비에 의해 판치던 무당들이었습니다. 민비는 자신의 첫아들이 죽은 이후 온갖 사이비 무속신앙에 심취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국고를 탕진하고 매간매직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빤 이유 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구판의 비용도 있었습니다. 민비가 마음에 드는 무당을 만나자 무당을 궁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했고 고종을 통해 진령군이라는 작호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영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위해 북간묘라는 대궐 같은 건물까지 지어주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종과 민비, 왕세자 등은 이 북간묘를 자주 들락이며 무당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왕실로부터 마치 신령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권력자들이 돈과 선물을 한가득 싣고 이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 무당은 왕 고종과 권력의 정점에 있던 민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고위 관직자들이 이 무당을 누님이라 부르며 아부합니다. 문제는 민비가 떠받든 무당이 이 진령군 한 명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을 죄다 궁에 불러들였고 점 한 번 치는 데에 비단 100필, 상금 1만 냥을 주는 등 돈을 뿌려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당주라 불린 맹인 무당에게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임무를 맡겼고 아예 정의품 고위 관직자에 대접을 했습니다. 구탈하고 최고의 수준의 관직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무당에게 맡겼던 또 다른 임무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저주의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왕실에서 무당들을 신령 모시듯 극진히 대접하니 전국적으로 무속이 판칩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관직자들도 무당들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심지어 재판의 결과까지 무당들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곤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조선의 외교와 재판이 무당에 의해 조정된다는 점을 본국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무당과 미개함에 의해 지배되던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헬조선.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꼴에 분노한 민중들이 동학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선 사건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한말 조선은 조정 자체의 무능과 부패뿐만 아니라 민시 세력과 대원군 세력의 권력 싸움으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이어 발발한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힘을 얻게 된 친일 개화파와 대원군, 청나라가 패하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붙어서 각종 이권을 내어주며 정권을 되찾으려 한 고종과 민비, 이렇게 권력에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는 사이 조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제가 을미사변을 저질러 일본 낭인들로 하여금 민비를 시해시킴으로써 민비의 역사는 끝납니다. 당시 격동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듯 명성황후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묘사하듯 위인도, 그렇다고 조국을 위해 항일운동을 한 민족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 노선을 정했고 자신을 적대하는 대원군이 친일 개화파와 함께하니 민비는 청나라와 러시아의 나라를 팔아넘기며 이들에게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비가 일본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는 황당한 명대사까지 만들어서 그녀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역사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단언컨대 민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악화시킨 나쁜 권력자였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밉다고 해도 민비를 비롯해 당시 썩어 빠진 조정을 추켜 세워서는 곤란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경고는 오늘날 너무나 자주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를 섞어 과거사를 왜곡해놓고서는 이를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며 강요할 때 자주 써먹는 말이죠. 당신은 진짜 역사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